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미식의 나라에서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선수촌 밖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 영화보다 리얼하거든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만 해도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이탈리아잖아요. 파스타의 본고장, 피자의 성지, 젤라토의 천국. 전 세계 미식가들이 순례를 떠나는 그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선수촌 식당이 얼마나 화려할지 다들 침을 삼키며 상상했을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상상과 현실 사이에 마리아나 해구만큼의 갭이 존재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민낯을 하나하나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라노 선수촌 식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윤기 선수가 직접 현지 선수촌 식당을 방문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일단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젓가락이 없었대요. 젓가락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시아 음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2,900명의 선수들이 모인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에서 아시아 메뉴가 아예 빠져 있다니. 이건 뭐 다문화 감수성이 제로인 수준이죠. 곽윤기 위원이 식당을 쭉 둘러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메뉴가 한 100가지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2030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2030가지요, 여러분. 이게 올림픽 선수촌이에요. 아니면 동네 구내식당이에요? 그리고 함께 간 김아랑 해설위원이 바로 한마디를 딱 던졌죠. 평창 때는 외국 선수들이 식당에 계속 왔다. 맛있다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갔다고요. 곽윤기 위원도 평창 때는 식당이 꽉 찰 정도로 음식이 깔려 있었다. 선수들이 살이 쪘다고 호응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외국 선수들이 식당에서 나갈 줄을 몰라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는데 2026년 밀라노에서는 선수들이 식당에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이 극과 극의 대비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팩트입니다. 평창 선수촌 식당의 스펙을 잠깐 복기해볼까요?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을 포함해서 전문 인력 235명이 투입됐어요. 총 420가지 메뉴가 제공됐고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서 하루에 20톤 이상의 식자재가 사용됐습니다. 420가지 대 2030가지. 이 숫자 비교만으로도 두 대회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식, 양식, 인도식, 할랄 음식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입맛을 아우르는 글로벌 뷔페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던 평창과 파스타와 피자 몇 종류로 때우려는 밀라노. 이건 단순한 메뉴 수의 차이가 아니라 대회 운영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현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의 증언도 들어보면 더 적나라하거든요. 신동민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맛은 괜찮은데 똑같은 음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나온다. 메뉴가 안 바뀐다. 많이 물린다고 했어요. 이준서 선수도 마땅히 많이 먹을 게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올림픽에 인생을 건 선수들한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동일한 메뉴가 나온다? 이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선수의 식이요법에서 식단의 다양성은 미량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와 직결되거든요. 같은 음식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건 면역력 저하와 컨디션 하락으로 이어져요. 스포츠 영양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올림픽 주최국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수리가 안 돼서 선수들이 줄을 길게 서는 난리가 나기도 했대요.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김민정 씨한테 선수들이 여기 다 괜찮아 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게요? 내 이야기를 하자면 잘 안 온다라고요. 코치조차 발기를 끄는 식당이라니. 이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김민정 코치의 다음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 선수촌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밥을 더 잘 먹는다고요.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거든요. 이탈리아가 자국의 미식 명성에 걸맞지 않은 허접한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2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밀라노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대한체육회가 가동한 팀코리아 급식지원센터의 규모가 진짜 미쳤거든요. 일단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까지 3개 지역의 급식지원센터를 분산 배치했어요. 동계올림픽 역사상 급식지원센터를 경기장 클러스터별로 나눠서
운영한 건 이번이 역대 최초입니다. 한국이 또 역사를 새로 쓴 거죠. 이 세 개 센터에 총 36명의 인력이 파견됐는데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에 12명, 리비뇨에 9명이 배치되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쉴 새 없이 재료를 다듬고 굽고 삶고 볶고 끓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분들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인데 팔에 태극기가 붙은 조리복을 입고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빙판 위에 국가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구 앞에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3개 지역을 합쳐서 약 10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져요. 밀라노에서 50개, 코르티나와 리비뇨에서 각 25개씩. 하루에 200개, 대회 기간 총 약 3,500개의 도시락이 생산되는 겁니다. 3,500개요. 이건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병참 작전이에요. 밀리터리 로지스틱스 수준의 보급 체계를 올림픽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혁신이 있어요. 바로 발열 도시락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도시락을 만들자마자 배달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순식간에 식어버리거든요. 기존 대회에서는 이게 항상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선수 손에 닿는 순간 찬밥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군용 전투식량에서 영감을 받은 발열팩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도시락 용기 안에 식품 가열팩을 장착해서 선수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지은 밥 수준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한 거죠. 화상주의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뜨끈뜨끈하대요. 한국인에게 따뜻한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밥 신세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분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락의 내용물이 또 미쳤습니다. 밀라노 급식지원센터의 조은영 진천선수촌 영양사가 직접 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시찰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수촌 식당에 가서 보니 단백질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메인 반찬의 단백질 비율을 높이고 양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단백질을 많이 드실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현지 식당의 약점을 정밀 분석해서 한식 도시락으로 그 빈틈을 정확히 메우는 전략적 접근. 이건 단순한 밥 싸주기가 아니라 스포츠 영양학에 기반한 과학적 급식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대회 기간 동안 급식지원센터에서 소비한 고기량이 약 300kg이고 대회 끝날 때까지 예상되는 총 고기 소비량이 700kg이래요. 700kg나 되는 고기를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한식으로 조리해서 선수들한테 먹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갈비찜, 제육볶음, 사태찜, 삼겹김치볶음, 멸치볶음, 된장찌개. 이 메뉴들이 매일매일 도시락에 담겨서 선수들한테 배달되고 있어요. 김중현 조리장이 뭐라고 했냐면 선수들이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대파나 양파 같은 신선 재료는 현지 식재료인 리크나 샬롯으로 대체하면서도 한국의 맛을 최대한 재현하려는 집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도시락의 양이 일괄적이 아니라 종목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체중 관리가 민감한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은 양을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폭발적인 근력이 필요한 봅슬레이 대표팀은 양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주문이 전부 반영된다는 거죠. 점심 도시락은 오전 11시 30분, 저녁은 오후 4시 30분에 각 급식지원센터를 출발해서 30분 안에 선수들한테 전달돼요. 빠르고 정확한 배송까지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식지원센터의 기원을 잠깐 짚어드리면요. 대한체육회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때부터 현지에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한국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해왔어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인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대거 올림픽 현지에 파견되어 대회 기간 내내 모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나라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지노모토라는 식품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급식 지원 센터를 돌리긴 하지만 한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밀라노에서 가장 먹먹한 장면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대회 기간이 설 연휴랑 겹쳤거든요. 이억만리 타국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을 보내야 하는 선수들을 위해 급식 지원 센터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사골국이요. 사골국. 새벽부터 뼈를 구워서 만든 진한 국물, 그리고 불고기, 잡채, 전, 동그랑땡까지. 설날 아침 한국의 가정집 식탁에 올라오는 바로 그 음식들이 밀라노에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의 도시락에 담겼어요. 차가운 이국 땅에서 고국의 따뜻한 명절 밥상을 받아든 선수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울컥했거든요. 이제 선수들의 실제 반응을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핵심이니까요. 대한민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선수. 이분이 피겨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 끝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요. 쇼트트랙의 여왕 심석희 선수도 컨디션 관리에 한식 도시락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고, 올림픽 3관왕 최민정 선수는 아예 갈비찜을 너무 맛있게 먹어 힘이 났다고 구체적인 메뉴까지 언급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또 최민정 선수는 세심한 배려가 담긴 도시락 덕분에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거든요. 쇼트트랙처럼 체급 관리가 중요한 종목에서 체중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이 도시락의 영양 설계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준서 선수의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줘요. 먹을 게 마땅히 많지 않다고 선수촌 식당을 평가한 뒤에 바로 이어서 그래도 저희는 한식도 먹으니까 먹을 만하다고 했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먹을 게 없다 해서 끝나지만 한국 선수들은 한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경기장 위에서 메달 색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메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밥심이 만들어낸 기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 이 선수의 이야기는 진짜 한 편의 영화예요. 17세 세화여고 재학생, 생애 첫 올림픽. 이 세 가지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데 실제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결선 1차 시기, 최가온은 캡더블 1080이라는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초고난도 트릭을 시도했다가 머리 쪽으로 추락하면서 크게 넘어졌어요. 구급 요원들이 파이프 안으로 뛰어들었고 경기가 중단됐어요.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기권을 뜻하는 표시가 떴다가 사라졌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7세 소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2차 시기에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기권을 철회한 거죠. 2차 시기에서도 첫 기술부터 실패하면서 12명 중 11위에 머물렀어요. 사실상 메달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때 클로이 김이 1차 시기에서 88.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클로이 김은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올림픽 3연패를 앞두고 있었고 모든 외신들이 그녀의 3연패를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 최가온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세 바퀴짜리 1080 트릭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두 바퀴 반의 900도와 두 바퀴의 720도 회전으로 구성을 전면 재편한 거예요. 안정성에 올인한 거죠. 3차 시기에는 눈까지 다시 거세게 내리면서 코스 컨디션이 더 악화됐거든요. 이미 높은 점수를 확보한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최가온은 스위치 100, 900 캡 720 프런트 사이드 900, 100 사이드 900 프런트 사이드 720을 다양한 그랩과 압도적인 높이로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4.2m의 점프 최고 높이는 결선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았거든요. 결과요? 90.25점. 결선 12명 중 유일하게 90점대를 찍은 거예요. 11위에서 단번에 1위로 수직 상승. 클로이 김은 90.2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마지막 3차 시기에 나섰지만 도중에 넘어지면서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17세 3개월의 나이로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록의 이전 보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클로이 김이에요. 2018 평창에서 17세 10개월에 금메달을 딴 기록을 약 7개월 앞당긴 겁니다. 자신의 우상이 세운 기록을 자신의 우상을 이기면서 깬 거예요. 이게 영화가 아니면 뭐예요? 시상식에서 벌어진 장면도 전설이에요. 클로이 김이 최가온한테 다가가서 축하해주고
시상대에서는 최가온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내고머까지 직접 내려줬대요. 그리고 최가온은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기 목에 걸린 금메달을 아버지 목에 걸어줬거든요. 최가온의 아버지 최인영 씨는 원래 자기가 젊었을 때 하프파이프를 타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그 꿈을 딸한테 전해준 거예요. 7살 때 아버지의 영향으로 스노보드를 시작한 소녀가 10년 만에 올림픽 정상에 서서 아버지한테 금메달을 건네는 장면. 이건 대한민국의 가족애와 끈기와 집념이 만들어낸 최고의 서사예요. 그리고 이 금메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설상 종목 금메달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빙상에서는 세계 최강급이었지만 설상은 늘 불모지였잖아요. 스노보드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게 1998년인데 한국이 처음으로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파견한 건 12년이나 늦은 2010년 밴쿠버였을 정도로 출발 자체가 늦었어요. 그런데 최가온의 금메달로 대한민국은 빙상, 설상, 썰매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보유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어요. 이건 동계 스포츠 전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강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 종목 하나에서만 금, 은, 동을 전부 쓸어왔다는 거예요. 최가온의 하프파이프 금메달, 김상겸의 평행대회전 은메달, 유승은의 비계어 동메달. 3개의 메달이 전부 다른 세부 종목에서 나왔다는 것도 경이로워요. 특히 김상겸 선수의 은메달은 대한민국의 동학의 올림픽 통산 400호 메달이자 동계올림픽 통산 80호 메달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기도 하고요. 미국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가 대회 전반기 최고의 순간 10개를 선정했는데 최가온의 역전 금메달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도 올림픽 전반기 최고의 장면 7가지 중 2번째로 최가온과 클로이 김의 대결을 꼽았고요. 일본 매체들까지 김연아를 넘어서는 스타다, 영화의 주인공 같다라고 극찬했거든요. 전 세계가 27세 한국 소녀에게 경의를 표한 거예요. 쇼트트랙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밀라노 곳곳에 쇼트트랙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역대 최다 메달 보유국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당연히 대한민국이에요. 금 26개, 은 16개, 동 11개, 총 53개. 2위인 중국과 캐나다가 37개인데 16개나 차이가 나요. 밀라노를 방문한 전 세계 팬들이 지하철역에서 매일같이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황대현 선수가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쇼트트랙 사상 최초로 3대회 연속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어요.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2026 밀라노까지 8년 동안 꾸준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황대현 선수가 메달을 따고 나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대한체육회를 외쳤대요. 자기를 뒷받침해준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표한 거죠. 여기서도 밥심의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임종원 선수의 남자 1000m 동메달, 김길리 선수의 여자 1000m 동메달도 빛나는 선거고요. 특히 김길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함께 뛴 여자 계주에서 보여준 원팀 정신은 소름이 끼쳤거든요. 준결승에서 심석희가 밀어주고 최민정이 달리는 숨이 턱 막히는 팀워크로 결승에 진출한 장면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예요. 컬링팀 오지도 대단해요. 2018 평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한국 여자 컬링이 밀라노에서도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강 스웨덴한테 첫 패를 안겨주면서 우승을 기록하며 단독 4위로 뛰어올랐어요. 전반 엔드에서만 8점을 쓸어가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스웨덴을 완전히 제압한 장면은 정말 통쾌했거든요. 준결승 진출이 코앞이에요. 그리고 혼합 더블스 컬링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10강에 진출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탈락한 상황에서 한국만 살아남았다는 게 또 자랑스럽죠. 피겨스케이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신지아와 이혜인 두 선수가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나란히 프리스케이팅 동반 진출을 확정했거든요. 이혜인 선수는 시즌 베스트 70.07점을 기록했고요. 차준환 선수는 3번째 올림픽 도전에서 아쉽게 4위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예술적 완성도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한식 도시락을 극찬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거죠. 피겨스케이팅은 체중 관리와 극도의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이라
식단에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밥상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과의 뒤에는 결국 밥심이 있으니까요. 타국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압도적인 경쟁 우위인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원문에서도 언급된 독일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사례를 보세요. 핵심 전력이었던 선수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메달이 기대되던 스프린트 종목 출전을 포기해야 했어요. 또 다른 주축 선수도 사격에서는 경쟁력을 보였지만 특히 주행 구간에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이며 메달권에서 밀려났고요. 독일팀 디렉터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 식사 이후 증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순한 개인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식단 관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